얼마 전 저는 한 구독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인 그리고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넷플릭스에서 다양한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는데 꼭 제작됐으면 하는 한국인 스토리가 있다며 1992년 발생한 LA 폭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새로운 주제에 목말라 있는 제 입장에서 감사한 제보이고, 제가 오늘 이 거대한 주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저 또한 넷플릭스에서 이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미국 LA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92년 4월 29일 천사들의 도시인 줄 알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한복판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폭동으로 55명이 사망하고 2,3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피해액은 총 7억 2천만 달러, 약 1조 원에 가까운 재산 손실이 발생했죠. 이는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던 흑인들이 백인 대신 평소 불만을 품었던 한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한인 거주지역으로 쳐들어와 방화와 약탈을 저질러 한인사회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아직도 미 한인 사회에는 당시의 상처가 아로 새겨져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인들은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따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주류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인데요. 이 폭동의 원인에는 두 개의 사건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두순자 사건과 로드니 킹 사건입니다. LA 폭동이 있기 1년 전인 1991년 3월 16일 한국인 이민자 두순자 씨가 운영하던 주류점에서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가 절도범으로 오해받아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녀는 한인 상점에 들러 오렌지 주스를 한 병 가방에 넣고 손에 돈을 쥐고 계산대로 갔지만 주인은 그녀가 오렌지 주스를 절도했다 생각했습니다. 도둑으로 단정짓고 욕설을 하면서 가방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이 시작됐죠. 이 과정에서 라타샤는 두시 안면부를 가방으로 수차례 가격했고 주먹을 날려 얼굴을 가격해 바닥에 쓰러뜨렸는데요. 소강 상태가 됐다 생각한 라타샤는 뒤돌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두시가 계산대 근처에 놓아둔 리볼버를 꺼내 후두부에 총격을 가합니다. 라타샤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사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적 편견과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두시는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 숱한 고생 끝에 LA 흑인 빈민지역에 상점을 얻은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흑인 빈민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30차례가 넘는 강도를 당해 흑인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동시에 갖고 있었죠. 또한 지역 갱단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도 있어 가게에 권총을 구비해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빈민가에 살던 흑인들은 한인들에게 굉장한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여전히 가난한 반면, 자신들보다 미개하다 생각했던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상점도 운영하고 꽤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사건 발생 3일 뒤 검찰은 두순자를 1급 살인죄로 기소했고, 배심원은 유죄,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결정. 정당방위로 봤으니까요. 그때 한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1년 뒤 어떤 비극을 불러오게 될지를 말이죠. 그러나 이 사건이 있기 2주 전 미국 흑인 사회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1991년 3월 3일 LA에서 현대자동차의 하얀색 엑셀을 몰고 과속운전을 하던 26세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은 210번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시속 190km가 넘는 초고속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워낙에 상황이 쌀벌해 경찰 헬기까지 동원됐죠. 그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주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전 그는 한인 상점을 털다가 주인을 철봉으로 내려쳐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3개월 전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니까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가석방 조건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는 필사적으로 도주해야 했습니다. 추격전 끝에 한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붙잡힌 그는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지만 거부하며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두려워진 그는 차에서 내렸고, 경찰 여러 명이 진압 끝에 뒤쪽에서 수갑을 채우는 벌떼 자세로 결박해 체포에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피투성이가 된 채 경찰에게 구타당하던 이 장면이 한 주민의 눈에 띄었고, 그는 즉시 캠코더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 이를 보냈는데 경찰관 4명이 흑인 청년 1명을 구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고, 이는 흑인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죠. 그리고 1년 뒤인 1992년 4월 29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관 3명에게는 무죄를, 또 1명에게는 재심. 이 판결에 분노한 흑인들은 그날 저녁부터 거리로 뛰쳐나왔는데, 처음에는 시위였지만 이내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원래 그들의 분노 대상은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방송사들은 이 사건으로 흑인들의 분노가 경찰과 공권력으로 번지게 될까 염려해 1년 전 발생한 두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한국인 이민자 두순자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공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집요하리 많지 두순자 사건을 우려내고 볶아먹고 튀겨먹고 삶아먹었습니다. 결국 한인과 흑인 사이 인종 갈등을 증폭시키고 말았는데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온 흑인들은 처음 백인 거주 지역으로 달려갔지만 경찰이 진입을 막자 이내 한인타운으로 몰려가 방화와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인타운으로 가는 길을 경찰이 훤하게 열어뒀으니까요. 흑백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유색인종 간 갈등으로 번지게 된 이 사건으로 한인사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점포 약 2,30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금전적인 피해는 약 4억 달러에 달해 LA 폭동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더구나 이 피해는 지방정부는 물론 연방정부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했죠. 미국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폭동으로 LA에서는 총 55명이 사망하고 2,383명이 부상당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분노의 대상이었던 한인 인명 피해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에 살던 예비군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꾸린 자경단 활동 덕분입니다. 흔히 루프 코리안이라 불리던 이들입니다. 흑인들의 방화와 약탈로 망연자실하면서 불길과 연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몇몇 용감한 한국인 남성들은 총기와 탄약, 무전기를 들고 가게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미국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비군들이 있었죠. 그리고 흑인들과 공성전을 벌이고 24시간 교대로 보초를 서면서 공격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LA 지역 한국어 라디오 방송국은 이들과 교신하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냈고 그야말로 도시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도심전쟁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총기를 다룰 수 있었고 군대에서 맡은 보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보직에 따라 행동했죠. 옥상에 모래자루를 쌓아 진지를 구축하고 저격병을 배치했으며 진입로에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폭도들의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차량을 개조해 폭도들이 약탈하려는 상점에서 대응 사격했죠. 한국인들이 옥상에서 잔인하리만치 격렬하게 저항하자 일부 흑인 폭도들은 한국인 남성을 만나며 달아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평소 폭력 성향은 강했겠지만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선 한국인 예비군들을 대적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당시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고생하는 청년들을 위해 음식을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올리고 밥을 날랐죠. 비록 김밥과 주먹밥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청년들을 위해 사격이 난무하는 거리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폭동 3일째에 접어들어 메이저 방송사들이 한인타운의 총격전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한인타운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총 맞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인타운을 약탈하는 폭도들의 숫자가 줄며 조금씩 폭동은 잦아들었는데요. 그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던 미국은 그제서야 군인들을 투입시켜 폭동은 5월 4일이 돼서야 완벽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채 가게들의 피해가 충분히 생기고도 남았을 일주일, 그 사이에 안타까운 한인 한 명의 희생자 외에 대다수 한인들은 스스로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단락될 수 있었던 것은 사건의 원인 제공자였던 로드니 킹이 직접 나서 그냥 우리 같이 잘 지내면 안 돼라는 발언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너무 과격해지는 사태에 마음이 쓰였을 겁니다. LA 폭동 이후 한인사회도 자성하면서 흑인들과 잘 지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당시 결국 한인이나 흑인이나 인종차별의 희생양이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언론들은 흑인 갈등의 원인은 한인사회 때문이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했었고 한인이 LA에 들어오면서 흑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식의 언론 보도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폭동이 끝나고 흑인사회와 한인사회의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흑인사회 지도자인 애그니스 페이 콜맨 목사가 나서 한인 형제들이여 허락해준다면 LA 폭동으로 상처 입은 한인 커뮤니티에 사과하고 싶습니다라며 공식 사과한 것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방송사가 건물 위에서 한국인 2명을 촬영했는데 진지를 구축해 엄청나게 다양한 총들을 늘어놓은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 장면이 나가자 폭도들이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는데 거기에는 민간인 소유가 금지된 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폭동이 끝나고 경찰이 압수하러 갔었죠. 그런데 권총을 제외한 모든 총들은 장난감 비비탄 총이거나 플라스틱 봉으로 만든 모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총이든 가짜 총이든 충분한 위협이 됐고 덕분에 폭동이 종료되었으니 한국인들의 기지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실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영화나 드라마로 표현하려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정도의 극적인 이야기라면 넷플릭스가 충분히 드라마화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